계좌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은 저출생과 고령화죠. 2022년 출생한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6세입니다. 82.6세를 하니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는 조기 사망하는 분들을 모두 집계한 것이고, 이분들을 빼면 실제 평균 수명은 더욱 늘어나서 OECD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세대별 보유 자산의 비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한창 일을 해야 할 30, 40대에는 오히려 보유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증여 이슈가 더욱 커지고 있지요. 젊은 자녀 세대에 자산을 증여하여 자녀의 재산 증식뿐만 아니라 자산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여세 절세 플랜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그동안 고생하며 축적한 자산을 증여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관심 갖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 6억 원,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 5천만 원으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배우자 증여 공제가 6억 원으로 상향된 시기는 2008년이므로 무려 16년 전입니다. 직계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증여할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 된 것도 10년 전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즘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혼인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은 아직 현 세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계 존속은 직계 혈족 중 본인 기준으로 손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지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증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5천만 원은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더라도 5천만 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직계 존속의 배우자가 증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증여하고 어머니가 증여해도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 원 공제는 단 한 번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물론 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만일 여기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단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0%를 할증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0%나 할증된 세금을 내야 한다니 분명 손해보는 느낌이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손자녀가 증여나 상속을 받겠지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증여받은 자산이 소실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손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더 많이 내겠죠? 그래서 30%의 증여세를 더 내더라도 길게 보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직계 혈족 중 본인 기준 손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자녀와 손자녀 등을 들 수 있겠지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자녀나 손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하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의 대상에는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요즘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많이 늘었잖아요.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직전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증여를 받을 경우에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서 1차 증여는 2014년 1월 1일 5천만 원, 2차 증여는 2020년 1월 1일 1억 원, 3차 증여는 2024년 1월 1일 1억 원, 이렇게 총 3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차 증여는 증여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차 증여는 1차 증여분과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증여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차 증여 시에는 1차 증여분 5천만 원은 10년을 경과했으므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차 증여분 1억 원과 합산한 2억 원 중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기납부 증여세액은 공제됩니다. 그럼 5천만 원만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증여신고는 해야 할까요?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가산세도 납부세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2차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1차로 5천만 원을 증여받은 후 2024년 1월 1일 2차로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시죠. 1차 증여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증여 시 2억 원 중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1차 증여분도 밝혀지겠지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증여과세가액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시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증여세 제척 기간이 15년이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증여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정도인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5천만 원인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만일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데 증여신고를 안 했으니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셈이지요. 또 자금 출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후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증자가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증여재산을 소명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증여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